자, 교재 26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요,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각자 따로따로 전개되었던 동양과 서양의 역사가 비로소 함께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항로 개척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럽 상인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항로를 통해서 세계 곳곳을 직접 가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항로 개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이후에 동아시아가 서양 유럽 상인들과 어떤 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몇몇 부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넣어놨어요. 세계 지도에다 표시를 해가면서 함께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동양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 이전에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동서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어요. 그죠? 어떤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죠? 사막을 지나가는 비단길이나 아니면은 유목민족들이 이용했던 초원길, 아니면은 이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는 바닷길 등을 통해서 동서교역이 이미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동서교역의 대표적인 수출품 뭐가 있었나요? 예를 들자면 실크로드라고 불렸잖아. 비단이 있었죠. 그죠? 자,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바로 비단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 비단 안 썼나요? 썼어요. 그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떤 비단은 자기들이 쓰고 어떤 비단을 팔았을까? 당연히 비단들 중에서 품질이 좋은 거 자기들 쓰고 질이 좀 떨어지는 거 값을 더 붙여가지고 중앙아시아 사람들한테 팔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비단 안 썼나요? 썼어요. 어떤 비단을 썼을까요? 중국에 수입된 것 중에서 좋은 거 자기들이 쓰고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서아시아에다가 팔았겠죠. 그죠? 값을 더 붙여서. 자, 그럼 서아시아 사람들은 비단 안 썼나요? 썼어요. 그죠? 이 사람들도 중앙아시아에서 수입된 비단 중에서 좋은 건 자기가 쓰고 질이 떨어지는 거를 유럽에다가 팔았을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비단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느냐? 가장 세계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나쁜 비단을 수입을 해서 썼던 겁니다. 그죠? 그것을 제일 어떻게 수입했었나요? 제일 비싸게 수입을 해서 썼던 것이죠. 그죠? 자, 제일 질이 떨어지고 제일 비싸게 구입해서 썼는데 그 양도 어땠을까? 중국에서 100이 생산됐다면 유럽에는 1, 2 정도밖에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제일 적게 수입을 해서 사용한 게 바로 유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었던 이 동양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값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유럽인들이 이러한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직구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직접 동아시아에 와서 혹은 동남아시아에 와서 물건을 사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유럽인들에 의해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경제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죠? 실제로 동아시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일종의 도박이고 모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모험과 도박에 나섰을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쟁이 조금 뒤처져서 하루빨리 한 방에 다른 나라를 잡아야 되는 위기에 처한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 자, 잘 사는 나라가 모험을 할까요? 못 사는 나라가 모험을 할까요? 우리 도박이나 로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방에 인생 역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인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의 한 방 역전을 노립니다. 그죠?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어떤 무모한 도전이죠.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에 굳이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동서교역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었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동서교역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나라, 유럽 가운데 동쪽에 있는 나라일까 서쪽에 있는 나라일까? 당연히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동서교역에서 가장 소외된 나라였을 것이에요. 그죠? 그 나라가 바로 어디였느냐? 1번 포르투갈이었던 것이고요. 그 포르투갈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 어디예요? 2번 그죠? 에스파냐.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영어로는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이 두 나라가 동서교역에 있어서 가장 소외된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너네도 유럽이야 웃기지마 라고 하는 이야기할 정도로 프랑스나 독일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한방 역전을 노리고 무모한 도전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 나라가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되었던 배경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신항로 개척에 나섰느냐? 포르투갈이 먼저 신항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자, 15세기 중반 1440년대에 항해 왕자 엘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중간까지 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적도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간까지 왔다가 더 이상 나아가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똑같은 포르투갈 사람이 바스톨로메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끝에까지 가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어디를?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이 끝이 나고 동쪽으로 휘어지는 곳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뭐가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바스톨로메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서 인도까지 항해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왜? 그 다음부터는 왜 쉽지? 이미 동서교역에 이용하던 바닷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동남아시아 진출하고 중국 가고 일본까지 진출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다가 조총을 파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렇게 신항로 개척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에 성공하자 제일 배아파했고 제일 열받아했고 제일 질투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똑같이 유럽의 쩌리국가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바로 이 에스파냐였다라는 것이죠. 너무 열받아요. 지금까지 나랑 비슷한 나라였는데 신항로 개척에 성공하게 되면서 포르투갈이 동서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 에스파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뚫어가지고 쟤네만큼 이렇게 많은 동서교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에스파냐의 왕을 찾아온 한 이탈리아 출신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젊은이였죠. 자, 콜럼버스가 찾아와가지고 에스파냐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우리는 포르투갈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르투갈은 멍청입니다. 우리는 저거보다 훨씬 더 빨리 인도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파냐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인도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콜럼버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굳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것 없이 우리가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가 쟤네보다 훨씬 더 먼저 인도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콜럼버스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믿지 못하겠지만 에스파냐 왕의 경우에는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이 콜럼버스에게 자금을 대주게 되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의 배가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1495년 1492년 이러고 보이지. 1492년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콜럼버스는 다만 죽을 때까지 여기를 어디라고 믿고 있었나요? 인도라고 믿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는 기존의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신대륙이다라는 사실을 검증해내게 되죠.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1519년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파냐를 떠나서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태평양을 지나서 필리핀까지 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물론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필리핀 원주민하고의 충돌 속에서 죽게 되지만 그의 부하들이 나머지 배를 이끌고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 의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런 대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나무 개척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에스파냐 사람들 모두 도착했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지금 보면은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나 모두 이 동남아시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사람들 모두 이 동남아시아에 도착을 하고자 하였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향신료와 또 가장 많은 양의 향신료가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식의 맛과 향을 살려주는 재료들이 향신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기 써 있듯이 후추, 계피, 강황, 울금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향신료에 해당합니다. 세계에서 카레의 종류가 가장 많은 나라 어디게요? 인도 아니고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향신료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동남아시아는 대표적인 향신료 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사람들의 경우는 왜 그렇게 향신료를 필요로 했느냐? 유럽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향신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향신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후추였습니다. 후추가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후추의 경우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고기를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였어요. 후추에다가 고기를 재우게 되면은 2, 3일 만에 썩어버리는 고기가 최장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어떤 장기 보관뿐만 아니라 후추를 뿌림으로써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맛과 향을 더욱더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인들에게 후추는 상당히 매력적인 식재료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후추가 엄청 조금밖에 안 들어왔고 질이 떨어진 거를 무지무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나몬 개척 이전까지 유럽 사람들 후추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블랙골드라고 불렀어. 무슨 뜻이에요? 블랙골드? 검은 황금이라고 불렀어. 다시 말해서 후추 한 박스가 황금 한 박스하고 똑같은 값으로 거래될 정도로 유럽인들에게 대단히 귀했던 것이에요. 자, 그 후추를 동남아시아에 와서 직접 사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말 그대로 후추라고 하는 것만큼의 양의 황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항로의 개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하는 것이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유럽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동아시아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비단과 같은 동아시아의 물품들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신항로 개척을 유럽인들이 나서게 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후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내려온 명나라 상인들,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서양 상인들이 함께 만나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서 한동안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제적인 상인 무역 중심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 하나 꼽아본다면요, 물라카 같은 곳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물라카 어디냐면은 여기 그림 내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곳이 물라카예요. 인도양에서 동남아시아로 들어오려면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물라카라는 곳인데 미추십시다. 물라카 같은 배가 머무는 곳, 기항지가 국제무역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면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더욱더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루어졌던 국제무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항로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 유럽 상인들이 동아시아에 와서 어떠한 무역 활동들을 하게 됐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르투갈 상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포르투갈 상인들의 무역의 거점은 어디였었냐면은 바로 물라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쓸까요? 유럽, 포르투갈, 나라, 일본.
자, 포르투갈 상인들이 무역의 거점으로 삼은 곳 어디였느냐? 선생님이 아까 지도에 표시했던 여기 물라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배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무역의 거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라카에다가 교통의 요지에다가 무역의 중심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물라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교통의 요지를 무역의 중심지로 포르투갈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포르투갈 상인들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호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명나라, 중국의 그 마카오 같은 곳들을 거쳐서 명나라 상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마카오 같은 곳의 경우에는요, 어디 있냐면은 위치로 보자면 대략 여기 중국 남부에 있는 곳인데요, 마카오인데요. 자, 이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밑줄 칩시다. 무역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거주권을 확보하게 돼요. 명나라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또 임대료를 주게 되면서 1999년까지 포르투갈 땅이었던 것이 바로 이 마카오였어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카오는 포르투갈 땅이다라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포르투갈이 중국에게 마카오를 반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마카오는 이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거점으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마카오 같은 곳들을 거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다? 어디까지? 일본 나가사키까지 진출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조총 같은 이런 새로운 무기를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아니면 기말고사 문제에서 이런 어떤 곳들의 명칭들, 지명들이 나온다. 물라카, 마카오, 호이안 이런 곳들이 나온다. 아, 포르투갈에 대한 무역을 고르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지역을 무역의 거점으로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 일본에 진출해서 무엇을 팔았다고요? 무엇을 팔았다고요? 자기들이 가져왔던 조총이나 화약 같은 거 일본에다 팔았고요. 특히 명나라의 해금 정책 등으로 인해서 명나라의 물건을 직접 구할 수 없었던 일본 사람들에게 명나라에서 생산이 되었던 비단이라든지 비단실, 생사 같은 것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중개무역의 형태로 팔아서 포르투갈 상인들의 경우에는 큰 이익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르투갈 상인들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팔고 무엇을 그 대금으로 받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생국구 시대를 거치면서 한때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생산해낼 만큼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 일본에서 생산이 된 은을 가지고 다시 명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명나라 상인들하고 만나서 명나라로부터 유럽 사람들이 명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싶어 했었던 명나라의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유럽에다가 다시 수출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것이 바로 포르투갈 상인들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 물라카를 중심으로 포르투갈 상인들은 호이안, 마카오 같은 곳들을 거쳐서 명나라의 물건들을 사서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자기들이 가져온 조총이나 화약,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가져온 비단, 생사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일본에서 은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명나라, 청나라 모두 은을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은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명나라에 가서 유럽에다 수출하기 위한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사고 그것을 다시 유럽에다 팔아서 포르투갈 상인들은 큰 이익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은만 노란색으로 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포르투갈 상인들의 무역 활동의 결과 맞추십시다. 은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유입이 되었네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은 유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 전 세계 상인들의 무역 활동은 공통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에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중국의 경우에는 명청대를 거치면서 은을 공식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은을 화폐로 쓰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은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중국 자체 내의 은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은은 대부분 수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카메라에 나오니?
여기는 안 나오지. 오케이. 기가 막히게 앵글을 잡았네 내가. 원래 6반에서 찍어야 되는데 6반은 수요일날 수업이 들었거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니. 시험 끝나고 나서 찍으려고 하면은 또 내가 이제 다시 복습을 한참 해야 되고 해서 두 번째 수업하는 시간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평소는 세 번째 수업이니까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두 번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하는 거라서 조금 말이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에스파냐 스페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에스파냐 상인들의 경우에는 어디를 무역의 거점으로 잡았느냐? 그것은 바로 미치십시다. 필리핀 제도의 마닐라를 무역의 기지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물라카 같은 곳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 꼭 거쳐야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동쪽에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방향으로 올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바로 이 필리핀 지역이에요. 서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무역의 거점도 서로 다른 곳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이 에스파냐 무역의 기지로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에스파냐 상인들의 무역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갈레온 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에스파냐 사람들이 무역에 활용했던 배의 종류의 이름이 갈레온 선이라고 하는 배거든요. 자, 이 갈레온 선이라는 배는 어떤 배냐면은 주십시다. 대포를 갖춘 대형 선박이에요. 무역품을 싣기 위한 용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개척을 한 곳에 갔을 때 원주민들과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와 대포, 무기 이런 것들이 함께 실려 있었던 배가 바로 이 갈레온이라고 하는 배예요. 그래서 에스파냐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 갈레온 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무역을 가지고 갈레온 무역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 에스파냐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의 경우에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명나라가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필리핀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필리핀에 도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에스파냐인들의 경우에는요, 이후에 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언어를 씁니까? 스페인어를 사용하죠. 그죠? 알고 있나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쿠바 등등, 쿠바나 칠레 등등 이 남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에는 에스파냐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디만 빼고 다 에스파냐어를 사용할까요? 딱 한 군데만 빼고 전부 다 에스파냐어 쓰는데, 스페인어 쓰는데. 남아메리카에서 딱 한 군데 스페인어 안 쓰는 나라 어디일까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 포르투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브라질의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브라질의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물론 네이마르도 유명하지만 선생님 세대에게는 호나우두가 유명해요. 들어봤지? 호나우두. 지금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으로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선수 누굽니까? 호날두죠, 그죠? 근데 호나우두하고 호날두 사실은 알파벳 전부 다 똑같이 쓰죠. 로날도라고, 그지? 왜 포르투갈 축구 선수하고 브라질 축구 선수가 똑같은 이름을 쓰느냐? 같은 언어를 쓰는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메시.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어디서 뛰고 있지? 스페인에서 뛰고 있지, 그지? 그 이유가 뭐겠어? 언어가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활동들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후에 이 에스파냐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막대한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생산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대륙에서 생산해낸 은들을 어디에다 모으냐면은요, 멕시코에 있는 아카풀코라고 하는 태평양 쪽으로 나와 있는 항구 쪽에다가 이 신대륙에서 생산된 은들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그 은들을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 은을 가지고 필리핀에 오는 겁니다. 필리핀에 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나요?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명나라 상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필리핀으로 명나라 상인들이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신대륙 은을 주고 비단, 도자기, 면 같은 것들을 다시 에스파냐로 가져갔던 것이 바로 이들 에스파냐 상인들의 무역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스페인 사람들은, 에스파냐 사람들은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원주민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확보한 은을 멕시코의 아카풀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필리핀으로 은을 가지고 간다. 필리핀에 가게 되면은 명나라 상인들이 와서 비단, 도자기, 면 같은 것들을 팔았는데 그들에게 신대륙 은을 넘겨주고 그들의 수집품을 가지고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가는 것이 에스파냐 상인들의 무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은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은이 어디로? 명나라로, 그죠? 이 신대륙의 은 역시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이 시기의 무역 활동의 공통적인 결과는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또 하나의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 의해서 활발한 신항로 개척 이후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5세기 이후에 특히 16세기의 경우에는 이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동서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신항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모험이었다, 벤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을 가진 아이템, 대기업들은 안 건드려요, 그죠? 벤처 기업들이 불확실성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건드리고 뭔가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특허 같은 것도 출원하게 되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근데? 그 벤처 기업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S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압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 특허를 팔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비슷한 거 만들어내 가지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무마시켜 버리죠, 그죠? 와해시켜 버리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신한우 개척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모험에 성공한 이런 잘 못 나가던 나라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거 돈이 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강대국들이 뛰어들어서 그들의 이권을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써먹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벤처기업이 개발해낸 특허를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자, 그렇게 뛰어들었던 나라가 세 번째로 뛰어들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였냐면은 17세기의 네덜란드였고요. 17세기의 네덜란드였고요. 나중에 18세기로 가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영국이 뛰어들게 되면서 동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네덜란드의 무역까지만 좀 더 이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말 네덜란드의 경우에는요, 포르투갈과의 전쟁을 통해서 말루크 제도의 지배권을 빼앗게 됩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말루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포르투갈로부터 네덜란드가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역의 주도권이 점차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특히 에도막부에서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막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했지만 누구에게만 교역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덜란드에게만 포교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고 교역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미추십시다. 나가사키, 정확히는 대지마를 중심으로 머물면서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와의 주도권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네덜란드 상인들의 경우에는요, 원래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한 거점, 여기 아까 어디였죠? 마카오 지역을 포르투갈로부터 뺏으려고 했는데 포르투갈이 여기는 뺏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열심히 싸우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마카오를 포르투갈로부터 뺏지는 못하고 다른 무역의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 타이완이에요. 타이완입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타이완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요. 이 동아시아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쌀이라든지 특히 설탕, 이 타이완의 덥고 습한 기후가 설탕 같은 거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타이완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쌀과 설탕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동아시아인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어떤 무역 활동을 이 네덜란드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명청의 교체 이후에 반청 운동을 했던 정성공 세력이
타이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제서야 네덜란드인들로부터 타이완을 독립시키는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에게 정성공은 굉장히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그런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정성공 누군지 기억이 나지? 그럴 거예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후에 밑줄 칩시다. 17세기 중엽쯤 가게 되면은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 섬 대부분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무역 대국으로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영국이 등장하기 전까지요. 자, 18세기로 가게 되면서 영국이 진출하게 되고요. 동아시아에서도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